자, 그러면은 검투사들의 삶이 도대체 어쨌다는 거냐? 자, 그래도 이 글래디에이터 관련해 가지고 영화를 감상하실 때 이런 내용을 좀 봐보시면은 아무래도 영화를 감상할 때 좀 밀도라든지 아니면은 몰입하는 게 좀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검투사의 삶에 대한 두서없는 이모저모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디서 따로 조사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검투사들 보면요, 병종도, 무기도, 스타일도 뭔가 다 다르죠. 여기 있는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 포세이돈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걸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금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시시기를 놓고 창으로 뭔가 쇼볼 치는 느낌이고, 그런데 얘는 창을 들고 있는데 얘는 왜 단검이야? 얘는 왜 갑옷 입고 있는데 얘는 왜 갑옷을 안 입고 있지? 도대체 이놈의 무기 밸런스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런 게 아주 다각도로 검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련해가지고 검투사들이 이 무장 같은 경우에 다루고 있는 영상들이 이미 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들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자, 과연 그들, 다시 말해, 그러면 검투사들이 도대체 살았던 인생은 어땠을까? 그들의 개개인의 삶과 실존, 나아가 그들의 팔자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영상을 한번 기획을 해봤어요. 자, 첫 번째, 검투사가 되는 이들이 대체 누구냐? 검투사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각각 노예랑 자유민 두 부류가 될 수 있거든요. 각각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이게요, 검투사 콘텐츠도요, 할 게 엄청 많아요. 얘기할 게. 그래서 콘텐츠가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게 많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노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제가 아직 노예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는데요. 이게 슬픈 일이긴 하지만은 로마사를 할 때 노예 콘텐츠를 반드시 짚긴 해야 돼요. 왜냐면은 노예들이 로마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엄청났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 안 되거든요. 자, 노예가 되는 경로는 아주 다양합니다. 첫 번째, 전쟁포로. 대부분이 전쟁포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따 설명할 거고. 또는 중범죄자.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뭐 포로가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뭐 노예가 됐다. 반역을 획책했다. 아니면 살인을 저질렀다. 해도 노예가 되고, 또 빚 때문에 빚을 갚을 때까지, 빚 정산할 때까지 노예로 일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하지만 당시 노예 가격의 변동을 보면요, 노예 가격의 변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예들의 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전통적으로 전쟁이었어요. 전쟁이에요. 전쟁이 있을 때마다 노예 가격이 아주 큰 폭으로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보는 걸 해보려고 했는데, 한번 비교해보죠. 자, 그라쿠스 형제 즈음, 이때가 언제냐? 대충 기원전 133년쯤이거든요. 이때쯤에는 문헌상으로 보면은 남자 노예가 두당 대략 5천만원 정도입니다. 자, 5천만원이 어떻게 나오냐? 2500 세스테르티우스라고 돼 있거든요. 대충 1 세스테르티우스가 여러분 대충 한 2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2만원이냐? 1 데나리우스가 대충 한 8만원 정도가 되는데, 세스테르티우스는 1 데나리우스의 4분의 1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2만원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 즈음에는 일단 난세긴 하지만은 큰 전쟁이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 노예 두당 5천만원 정도입니다. 막노동시키는 남자 노예 기준이고, 하지만 오랜 내전과 전쟁이 끝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이르면,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이 끝나고 이제 로마 내전까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남자 노예 두당 1,600만원 정도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자, 노예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살아있는 AI예요. 죽을 때까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해야 되고, 굶어 죽든 뭐가 되든 주인의 처분에만 자신의 삶을 맡겨야 되는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이 크게 일어나면은 이렇게 노예 가격이 뚝 떨어지고, 그렇게 노예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 농장이나 광산이 성황리에 개최가 되겠죠. 개최래 운영이 되겠죠. 자, 1,600만원인 이유는 여기에는 760 세스테르티우스가 반영이 된 거고요. 근데 여기서 아주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인들이 부를 많이 쌓을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요, 지도를 안 가져오긴 했지만 지중해 세계가 엄청 넓지 않습니까? 곳곳을 전쟁을 하고 다니면서 전쟁 포로들을 많이 잡을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했던 전리품 중에 하나가 바로 노예거든요. 노예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노예를 납치를 해오면은 두당 5천만원,
그 노예 공급이 많아지면 1,6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팔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생각보다 싼데? 이거 평생 인건비 뭐 소작을 줄 바에야 노예 한 명 사가지고 그냥 농장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던 대단히 중요하고 값싼 그런 노동력의 공급원인데, 근데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스파르타쿠스 같은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당시까지는 노예 가격이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군단병들의 봉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당시 군단병들의 봉급이 이거 연봉이거든요. 연봉이에요. 많지 않죠? 900세스테르티우스인데 그러면 대충 한 1,800만 원씩을 받으면서 연 1,800만 원 받으면서 이제 군복무를 했었던 거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이 노예 값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아주 낮아졌던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군단병들을 죽을 똥 살똥 싸우면서 저 정도 받는데. 자, 아무튼간에 자, 전통적으로 대규모 전쟁이나 내전이 발생하면 그 직후에 노예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니까 어쨌든 간에 전쟁이 노예 공급에서 제일 중요했던 수단이었던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평화가 이어지면은 이제 노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노예가 없으니까 이제 일 시킬 사람이 누가 필요해요? 자유민을 일시켜야 되는데 그때 농노제 맹아라고 하는 이런 콜로나투스 제도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PPT가 좀 잘리네요.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편의상 이렇게만 할게요. 아주 저렴했던 거고. 자, 그러면은 검투사가 되는 과정까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검투사가 되는 노예들은 어떤 얘들이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천천히 한번 해보죠. 자, 노예. 자, 내가 만약에 전쟁터에서 납치가 돼가지고 노예로 포획이 되었다. 자, 이게 저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고민해요. 그러면은 나의 운명이 과연 누구의 손에 의해 결정이 되냐라고 해보면은 당연히 노예주들이 있잖아요. 이 노예주들의 판단, 노예주들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검투사 노예가 될까 아니면 다른 노예가 될까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노예들은요, 주인이 나의 생사여탈 어떤 노동을 뛸지 모두 결정하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요. 자, 근데 노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 가령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장장이일 수도 있고 문법 학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스어 원어민, 아주 유명하죠. 왜냐면 아무리 노예라고 할지라도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줄 알면은 내 자식한테 붙여놓고 평생 동안 외국어를 가르쳐줄 수 있는 원어민 교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어 원어민이나 속기 노예 등등 좀 능력이 있다, 전문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몸값의 4배에서 10배까지 늘어나요. 아까 5천만 원 정도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막 3억이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구체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걸 보면, 자, 포도 농장 노예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노예로 칩니다. 두당 6천에서 8천 세스테르티우스라고 하거든요. 1억 2천에서 1억 6천 만원 정도로 이제 판매가 되는 아주 비싼 유능한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고, 출처는 로마 작가 콜루멜라의 기록을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런데 노예를 잘하는 소녀 같은 경우는 얼마냐? 4천 데나리우스. 1데나리우스가 8만 원이라고 했죠? 4천 곱하기 8만 해가지고 3억 2천만 원. 아주 비싸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자 노예는 5천만 원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지만은 여자 노예는 2억 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자 노예들이 남자 노예들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데 노예를 잘한다? 그럼 값을 더 쳐주는 거죠. 반면에 내가 만약에 전문 지식이 없어. 그러면은 농장이나 광산에서 단순 노동에 동원이 됩니다. 너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농장에서 일이나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충 5천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의 시세로 거래가 됐던 구체적인 기록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내가 누구를 노예로 포획을 했는데, 야, 몸이 이렇게 단단해, 엄청 싸움을 잘할 것 같아. 그런데 딱히 전문 지식은 없어.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런 몸이 튼튼한 노예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5천만 원에서 1,600만 원치의 이 노동에 시달리는 그냥 농장 노예로 쓸까라고 해보면은 보통 어떻게 되냐? 농장 노예로 굴리느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검투사 노예로 이용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검투사 노예가 훨씬 많이 벌어요. 왜냐면 결국 인기 장사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부자들인데 이 부자들의 표값을 다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몸이 좋은 노예가 포획이 되면은 보통은 검투사 노예로도 팔리게 되었다. 노예 시장의 이면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있죠. 과연 검투사 노예의 인건비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자, 애초에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검투사 노예에게는 얼마를 지급할까? 당연히 노예잖아요. 노예니까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왜냐? 주인이 싸우라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노예잖아. 그런데 네가 지금 여기서 뭐 안 싸운다고 하면 어쩔 건데? 아니면 너 농장 갈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예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엄청 많았고, 근데 만약에 준다고 하면 경기당 한탕 뛰는 것마다 12에서 75 세스테르티우스였다. 1 세스테르티우스가 2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계산해 보면은 대충 한탕 뛸 때마다 24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벌 수가 있는 그런 운 좋은 노예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급이 되는 노예들은 다 어떤 경우겠습니까? 대부분 인기가 많은 노예들이에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노예 정도가 되어야지 이제 인건비를 저렇게 푼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아이 그럼요. 이따가 깜짝 놀라실 텐데, 근데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기간에 어느 검투사는 한 번의 경기로 표값인 10만 세스테르티우스 20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20억.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는 검투사였겠죠. 인기가 많은 어떤 검투사는 한 번의 경기로 표값으로 20억을 벌었는데 이거의 대부분 누구한테 준다? 노예주한테 지급이 돼요. 대부분 노예주한테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검투사 노예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저렇게 고생만 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래 20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12만 원 정도를 받을 수도 있고, 오케이 아주 비참해. 돈을 별로 못 받아. 이것도 어차피 다 대부분 노예 주인들이 가져가고. 자, 그러면 도대체 그들의 생존율은 어떻게 되냐? 다양한 기록이 있지만은 종합적으로 대표적인 유명한 기록들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 이들의 생존율은 어떠냐? 초보자의 사망률은 33%. 대충 처음에 검투사 경기에 투입된 초보자들이 3분의 1 확률로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숙련된 전사조차도 사망률이 10%인데 종합해보면 검투사들의 평균 생존 기간이 4년밖에 안 된대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평균 생존 기간이 4년이다. 자, 죄송합니다. 지금 캠 켜지나요? 켜지네요. 자,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해봐요. 얘를 포도농장 같은 데서 일시키거나 일반 농장 같은 데서 일시켜도 대충 한 5천에서 한 1,600만 원치의 일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얘를 뭐 평균 생존 기간이 4년밖에 안 되는 검사 노예로 투입을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주가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자, 과연 이제 검투사로 뛰게 하는 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까? 아니면 그냥 농장에서 일시킬까? 라고 하는데, 당시 검투사 노예들이 많았다는 게 뭡니까? 최소한 농장에서 일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노예들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참혹한 현실이 있었던 거고.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생각보다 생존율이 높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기록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생존율이 높다. 자, 왜 생존율이 생각보다 높냐? 초보자조차도 3분의 2는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노예는요, 인간이지만 노예주의 재산이잖아요. 인간이지만 재산이에요. 그쵸? 만약 어떤 노예주의 재산인 노예가 죽으면, 어떤 검투사 노예가 죽으면은 그 노예 가격의 50배를 주인에게 물어주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 재산을 해쳤으니까 재산을 물어줘야죠. 그쵸? 재산을 물어줘야 되니까 노예 가격이 50배를 물어주는 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살생이라고 하는 게 초기에는 많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래도 50배 가격을 물어주는 거 너무 비싸니까 그냥 살려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유흥을 위해서만 그렇게 좀 썼던 거고, 그래서 되도록 경기가 끝났을 때 자비, 미시오를 베풀긴 했으나 군중의 인기를 얻고 싶다 또는 하찮은 유흥을 얻고 싶다
아니면 싸우던 와중에 치명상을 벌써 입어버렸어. 뭐 팔이 잘리거나 아니면 뭐 배가 꿰뚫리거나 하면은 그냥 돈 물어주고 푹찍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많았겠죠? 사실 뭐 50배를 물어줄 수 있는 재력이 있는 노예주들은 어때요? 그냥 내가 돈 물어줄게. 그냥 없애버리자. 라고 하면서 하찮은 유흥을 얻는데 노예들을 이렇게 소비할 수도 있었던 그런 가혹한 현실이 있었던 거고. 자, 노예인 검투사들은 그렇게 희생을 되면서 노예주들을 위해서 이제 이 노예주들의 이 부와 즐거움을 위해서 이게 희생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있었지만, 그럼 노예만 검투사가 되냐? 사실 자유민이 검투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자유민이 검투사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당연히 돈과 명성 등 출세 목적이죠. 당연히. 아까 말했지만은 어떤 검투사가 한 번의 경기로 표값인 10만 세스테르티우스 20억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의 경기로 인기가 높아져 있는 검투사라면, 인기가 있는 검투사라면은 20억 원 정도를 벌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민들 중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교육도 못 받았어. 그렇다고 기회도 없어. 아니면은 뭐 장래도 없어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돈과 명성 등 출세를 목적으로 검투사 경기에 기꺼이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자유인이니까 자기가 번 거 자기가 다 가져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도 몇 가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자, 검투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독한 훈련을 치러야 되죠. 그걸 위해서 스스로 5년 임시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5년 임시계약이 어떤 임시계약이냐? 노예계약이에요. 이게 5년 임시 노예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그 자유를 많이 줬다고 합니다. 왜냐? 이게 검투사 교육을 위한 5년 임시 노예계약일 뿐이지 진짜 노예들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5년 임시계약을 뭐 비정규직처럼 이렇게 체결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검투사 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검투사 교관이 뭐라고 하냐면 라니스타라고 하거든요. 라니스타. 약간 여러분 왕좌의 게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라니스터 가문 있잖아요. 라니스터. 이게 여기서 온 거예요. 라니스타. 이제 검투사들 이제 교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인들은 이렇게 임시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검투사 학교에 입학해서 라니스타들로부터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 선택을 둘 중 하나요. 출세하거나 죽거나. 근데 이상하죠. 왜 5년 임시계약이지? 아주 흥미로운데, 이게 제가 이거 보니까 평균 생존기간이 4년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대부분이 이 임시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죽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천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검투사 노예로 뛰어들게 되는 그런 풍토가 있었던 거고. 자, 그러면은 이 자유인도 그렇고 사실 노예들도 모두 포함하는 거거든요. 검투사들은 어떤 훈련을 했냐, 대략 훈련 내용도 전해집니다. 이 기록들도 제가 요약을 해왔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 UFC 같은 게임을 봐도 이제 보통 잘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싸우려면은 이제 훈련을 해야죠. 훈련하기 전에 일단 체급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당시 로마인들은 체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 보리밥이 체급을 키워준다고 믿어서 보리밥만 계속 먹였대요. 근데 왜 보리밥을 그렇게 먹였냐? 당시 보리는 가축 사료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소나 돼지 이런 애들이 이 보리밥을 먹으면은 살이 찌는 거를 보고 인간도 보리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겠지? 라고 믿어가지고 보리밥만 계속 먹였다는 약간 그런 기록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체급을 키웠어. 그럼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매일 쉬지 않고 하루에 2번 훈련했대요. 이거는 기초체력 훈련만 말하는 건데, 대략 번역해보면 근력운동 세션을 1회 하고 체력운동 세션도 1회씩 해가지고 이걸 매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근력운동과 어떤 체력운동을 했는지는 정확히 전해지진 않는데, 이게 당시 사람들이 헬스 기구를 썼잖아요. 이게 우리랑 비슷해요. 보니까 우리 헬스랑 뭐 덤벨도 하고
그 뭐야, 역도 같은 것도 하고 철봉도 하고 상당히 유사한 걸 많이 하거든요. 이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근력 운동과 체력 운동을 1회씩 매일매일 했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훈련을 어떤 식으로 했냐, 이 메게티우스의 군상동구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검투사들이 나무 말뚝 모의 대련을 했다고 하는 그런 파트도 있습니다. 이게 연문 한 장면인데, 이게 나무를 대가지고 이렇게 대련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를 당시 검투사들이 똑같이 했대요. 근데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냐, 이거 훈련하려면은 그래도 훈련이 제대로 돼야 되니까 일반 방패 무게 2배의 갈비뼈 모양의 둥근 방패를 들었고, 또한 일반 건무게 2배의 연습용 나무칼을 들고 이 나무 말뚝을 박아가지고 쩍쩍쩍쩍 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한 겁니다. 샥샥샥 이렇게 한 거고, 거기 있는 걸 제가 인용을 해왔어요. 그쵸? 말뚝을 샌드백으로 쓴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별 말뚝은 개별 신입들이 땅에 고정하여 흔들리지 않고 6피트 높이 대충 1.8m까지 서 있다. 그쵸? 사람 키만큼 서 있었다는 거고, 이 말뚝에 맞서 마치 적과 맞서듯이 신병들은, 신입이죠, 무거운 방패와 칼을 들고 마치 진짜 방패와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연습했다. 무거운 방패라는 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무거운 칼, 그리고 때로는 머리와 얼굴을 공격하듯이, 때로는 옆에서 위협하듯이, 때로는 아래에서 허벅지와 다리를 공격하듯이 뒤로 물러나 앞으로 뛰어올라, 앞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뛰어올라서 이게 진짜력을 상대하듯이 그 위로 올라갔다 라고 하는 그런 묘사 같은 것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아침 정오 이후에도 했다고 언급이 돼 있거든요. 자, 무슨 소리입니까? 이 나무 말뚝 샌드백으로 연습하는 이거를 아침이랑 정오 이후까지 했대요. 자, 그러면은 말뚝 대련이랑 근력 체력 운동은 별도였던 거예요. 그럼 매일 어떻게 훈련하냐? 매일 이 근력 운동도 하고 체력 훈련도 하고 하루 종일 말뚝 대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근육이 녹아날 때까지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든, 확실히 태블릿으로 글 쓰니까 괜찮네요. 죽을 때까지 훈련을 하는 거고, 또한 죽지 않도록 훈련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빡세게 훈련을 한 거고요. 자, 근데 이게, 자,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 누구예요? 이 사람이 스파르타쿠스죠. 스파르타쿠스예요. 뭐야, 왜 이렇게 되지? 그래, 잠시만요. 이렇게 스파르타쿠스죠. 자, 그러면은 이 스파르타쿠스가 반란 일으켰을 때, 스파르타쿠스의 난도 언제 한번 해볼 거거든요. 이 검투사들이 엄청 잘 싸우잖아요. 검투사들이 왜 이렇게 잘 싸우냐라고 할 때 괜히 잘 싸웠던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죽을 듯한 훈련을 매일 같이 하니까 이게 잘 못 싸울래요? 못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나게 잘 싸우는 거예요. 그쵸? 죽을 똥 살똥 매일 같이 이렇게 훈련하고 대련하고 그러니까 스파르타쿠스의 난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검투사들이 아주 잘 싸우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거고, 그래서 이 실제 무기 있잖아요. 이 실제 무기가 위험하잖아요. 왜냐면은 이 검투사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위험한 언급이거든요. 뭐 어쨌든 뭐 누굴 해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무기는 오로지 실전 경기에서만 지급된다라고 하는 규정 같은 것도 있습니다. 훈련은 실제 무기보다 무거운 무기만 이렇게 주어주고, 실제 무기는 오로지 실전 경기에서만 지급을 해줬다더라. 근데 이렇게 검투사 경기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을 거 아닙니까? 인기 많잖아요. 멋있고.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 것도 아주 웃깁니다. 무슨 문제냐?
바로 귀족 젊은이들이 이 검투사 경기를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귀족 젊은이들도 뭐 검투사 따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검투사 지망할 수도 있고. 이게 뭐가 문제냐? 하지만 검투사 커리어를 밟아버리면요, 사회적으로, 당시 로마 사회적으로 이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는 이 애가 아무리 뭐 유망한 뭐 코르넬리우스 가문이라고 해도 얘가 검투사 출신이라는 게 발각이 되면은 그 원로원 의원 못 되는 거예요. 이 아우구스투스는 귀족집 자제들은 검투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근데 그만큼 뭡니까? 이 검투사를 하는 게 당시 로마인들이 돈과 명성 등을 얻을 수 있는 출세 목적으로 이렇게 유망한 직업같이 이렇게 여겨졌던 거고.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슬쩍 말하긴 했지만은 여기 보면은 검투사들이 무장 스타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무장 스타일을 다루는 영상들이 그 외국 유튜브도 보면은 몇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 검투사들이 싸울 때 여기 있는 이 밸런스 패치 있지 않습니까? 이 밸런스 패치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밸런스 패치가 뭔 소리냐? 이 검투사들 싸우는데도 밸런스가 있냐? 자, 기본적으로 무장 밸런스는요, 창, 칼, 단검 순입니다. 창이 리치가 길잖아요. 리치가 길기 때문에 전투력도 높아요. 그러면은 뭐 창을 들기만 하면은 사실 칼을 든 애도 다 썰어버리고 단검을 든 애도 다 썰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묘하게 밸런스 패치가 돼 있어요. 만약에 창을 들기만 하면은 칼 든 애도 썰고 단검 든 애도 썰면은 흥미가 나라리잖아요. 그래서 검투사 경기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무장별로 밸런스 패치를 해줘야 되는 국룰 아닌 국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병에게는 갑옷을 부실하게 해주고 단검병에게는 갑옷을 튼튼하게 해주는 식의 이런 묘한 밸런스 패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진만 한번 보면은, 자, 여기는 이 검투사 짧은 단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아무리 봐도 무기로 쓰기엔 부적합해 보이고 무기를 막는 데 쓰는 단검이죠. 다시 말해 단검만 무장하고 있고. 그런데 무장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빡빡하게 무장하고 있죠. 투구도 있고 쇠갑옷도 있고 발도 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치가 긴 이 창을 들고 있는 노예는 어떻습니까? 이 검투사는 상대적으로 뭐 그냥 호껍데기만 입고 있고 뭐 방패라고 해봐야 이런 걸로 막는 딱 그 정도 무장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절묘하게 밸런스 패치를 해줬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여기 있는 무장들도 그런 밸런스 패치의 맥락으로 보면은 이제 대략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식이냐? 자, 아까 말한 그 사람이죠. 그런 무장인데 이게 각각 다 스타일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될 거고. 자, 단검을 들고 있으면은 빡빡하게 무장하고, 창 들고 있으면은 CC기 여기 금을 하나 주면서 이게 무장을 안 주고 갑옷을 안 주고, 반면에 이렇게 이 단검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방패를 하나 주고 내부에는 갑옷을 안 주는 거고, 근데 반면에 단검을 들고 있는 애들은 여기는 다른 단검을 안 주는 대신에 방패를 준 다음에 빈약한 갑옷을 주기도 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무장들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세쿠토, 프로보카토 뭐 이런 식으로. 허플로마코 이거 하면은 이거 호플리테스들 장창을 들고 있다는 건데, 얘도 투구만 하나 써주지 여기는 이 갑옷 같은 것도 빈약하고 방패도 쪼매난 거 하나만 주잖아요. 이렇게 밸런스 패치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고, 그거 말고도 체급 따라서 무장을 조금씩 더 얹어주는 등의 배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장만 가지고 얘네들의 밸런스 패치를 이해할 수는 없고, 이 선수들의 체급이 어떻게 달랐냐, 이 체급에 따라서도 좀 체급이 약한 애든 갑옷을 좀 더 주거나 아니면 무기를 좀 더 좋은 걸 주거나 하는 그런 밸런스 패치를 주는 그런 국룰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밸런스 패치 이런 거 왜 줬냐? 이 중요성이 뭐냐? 만약에 밸런스 패치를 잘못해가지고 게임이 시시하게 끝나버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싼 검투사들의 목숨값만 아깝게 날리는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내가 그 검투사 노예를 비싼 값에 한 2억에 주고 샀다고 해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얘가 밸런스 패치를 잘못 받아가지고 창든 애한테 한 10초 만에 죽었어. 10초 만에. 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2억 원이나 준 비싸게 돈 주고 산 이 검투사인데 어떤 새끼가 창 가지고 무장해가지고 한 번에 10초 만에 죽였어. 돈 아깝잖아요? 이거 빡치잖아. 열받잖아. 그리고 비싼 표값을 지불한 귀족들, 여기 있는 이 관람객들도 그런 거 보면은 아주 분노를 해요. 왜냐면은 표값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당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거 한번 보려면 한 세 달치 월급을 줘야 될 수도 있었대요. 인기가 많은 검투사의 경기를 보려면 세 달치 월급을 지불해야 된다.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귀족들이랑 부자들이 모두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검투사 사업자의 사업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밸런스 패치를 엄청 체계적으로 열심히 촘촘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됐다고 하고, 또한 이 검투사들이 이 싸움 방식이라고 할까요? 이 산 방식, 이게요 스파르타쿠스의 난 전후로 분위기가 좀 바뀐다고 합니다. 이 스파르타쿠스가 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로마 공화국이 이제 아주 난리가 나잖아요. 거의 망국의 위까지 이제 초래가 되는데, 사실은 스파르타쿠스의 난 전까지만 해도 되도록 살생은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아까운 검투사 노예 목숨값을 물어내야 되잖아요. 왜냐? 그 노예는 주인의 이런 재산인데 그 노예를 죽였으면은 그 재산 그 해친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내줘야 되잖아요. 그랬고, 또한 애초에 이게 아주 옛날 기록인데, 이게 포에니 전쟁까지만 해도요. 포에니 전쟁까지만 해도 이런 검투사들의 이런 글래디에이터 경기가 그렇게 대중적으로 소비가 되는 오락거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검투사 경기의 기원 자체가 고위 정치인의 장례식이나 제사 행사용 의식적인 경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 포로나 아니면은 뭐 이런 애들을 뭐 범죄자들을 활용해가지고 그 위령식 같은 의식을 위해서, 의식이나 제사를 위해서 하는 그런 데서 출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살생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했다고 합니다. 노예도 재산인데. 하지만 잠시만요. PPT가 옮겨졌나? 자, 이렇게 보죠. 하지만 스파르타쿠스의 난 후에는 통제도 훈련도 엄청나게 악화가 됩니다. 사실 스파르타쿠스의 난 이후에 거의 모든 노예들에 대한 처우가 비교적 개선이 돼요. 누구 빼고? 검투사 노예들만 빼고. 일단은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노예들한테 좀 잘 대해줘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공포가 마련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가사 노예, 그 농장 노예들은 오히려 처우가 개선이 돼요. 근데 검투사 노예들은 오히려 처우가 더 빡세집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더 유혈이 낭자해진 이런 검투사 경기로 조장이 돼요. 자, 검투사들이 전투 경험이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스파르타쿠스의 난처럼 반란 성공의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쵸? 반란 성공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 위험하게 경기를 진행시켜야 검투사들의 생존율을 낮춰서 반란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겠죠. 빨리 얘네가 목숨이 사라져야지 전투 경험이 축적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유혈이 낭자해지는 이런 잔인한 잔악무도한 경기로 내몰림을 당하고요. 그리고 친목도모도 금지가 됩니다. 단체 생활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 생활화되고 독방 생활을 해요. 왜냐? 얘네가 이제 친구를 많이 만들면은 이제 스파르타쿠스처럼 친구들 모아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독방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고, 사생활도 철저히 감시를 했다고 하고, 훈련과 이 요걸로 되는 이 고문 등을 가해서 공포를 더욱 심어주는 가혹한 훈련도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검투사들이 그렇게 엄청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검투사들의 경력의 끝은 어디냐? 셋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대충 때려가지고 쉽게 말한 거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끝나요. 첫 번째가 뭐다? 바로 비참한 전사죠. 그들에게는 허울 뿐인 명예만 주어질 뿐 부, 명성, 출세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민도 검투사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5년 계약 아닙니까?
근데 보통 4년 동안 생존한다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5년 계약을 못 채우고 이렇게 사망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냥 명예롭게 싸우다가 전사했다라고 하는 헐뿐인 명예만 주어지는 거고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아우구스투스가 이 귀족 자제들이 검사가 되지 못하도록 금지까지 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명예와 부를 얻겠죠. 자유민 검사의 경우에는 엄청난 명예와 부를 얻고 은퇴하여 유유자력하게 살거나 검투사학교 교관으로 취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검투사가 노예였다. 그 노예일 경우에는 해방이 될 수 있었다고 해요. 이때도 해방이 되는 것도 조건이 많거든요. 이따가 또 설명할 것도 있지만은, 첫 번째로는 여기 검투사학교 교관으로 취업하는 걸 조건으로 해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원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것도 인기를 얻어야지 가능했던 것이고, 또는 고위직 이제 정치인들의 경원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아주 많아요. 왜냐, 기본적으로 싸움 능력은 보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부장이나 이런 애들은 이미, 백부장이 이제 센츄리온이죠. 백부장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얘네는 이미 연금도 있고요, 명예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보디가드를 안 해요. 대신에 이런 검투사들은 이제 경력을 쌓고 인기도 얻으면은 이게 죽음이 가득한 이런 검투사 경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경호원으로 기꺼이 취업을 해준 거고, 심지어는 황제 경호원에 취업해서 상당한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경력의 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 검투사 노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냥 사망하지 않고 무사히 전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간만 끝내도 다행인 것이고.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 예, 글래디에이터 2가 이제 개봉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검투사들의 삶에 대한 이런저런 내용들을 가져와가지고 요약을 해본 거예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글래디에이터를 보시면은, 이번에 글래디에이터 2가 어떤 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글래디에이터 1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소위 말하는 반란 군인이잖아요. 이게 이것도 누명을 쓴 거긴 한데, 쉽게 말하면은 이 장군이 이제 범죄자가 돼가지고 이제 검투사행이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황제랑 1대1 맞다이를 까는 약간 그런 스토리로 나아가는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되기도 하고. 근데 글래디에이터 2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바라보지도 않아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이 검수사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둥, 아니면은 뭐 대부분 어차피 노예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이 안 되거나 경기당 24만 원에서 15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하거나, 근데 이것도 인기가 많았을 경우에 한다고 했죠. 아니면은 자유민일 때는 뭐 이렇게 엄청난 많은 금액을 자기가 거머쥐고 전역을 할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을 아시면은 좀 더 체계적으로 또한 몰입감이 있게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인이 되는 케이스 꽤 있었어요. 간간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라고 해도 일단은 인기를 얻으면요, 인기 얻은 애들한테 잘생겼냐고요? 케바케 아닐까요? 엄청난 뭐 노예라고 해도, 여기부터 한번 해보죠. 어쨌든 간에 인기를 얻으면은 이렇게 인건비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건비? 만약에 25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남자 노예가 두당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돈을 많이 얻고 부를 축적하고 인기를 얻어서 자기 자유를 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자유를 구입할 수도 있고, 첫 번째로.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경호원이 급하게 필요한 황제나 아니면은 고위직 정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나를 사주는 거예요. 물론 이 잘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인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검투사들이 검투에서 이기면은 이런 다양한 요인과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유인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는데, 근데 보통은 한 4년 만에 다 이제 전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를 얻는 게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반대로 말하면요, 여러분, 이 옛날에는 이 노예제가 있을 때는 이게 가장 큰 재앙이 뭡니까? 전쟁이죠. 나는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시민이었고 누구의 가장이었고 아니면은 뭘 하고 있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었어도요.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다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 시장에 팔리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쵸?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편한 일을 하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농장에서 혹사당하거나 아니면은 체급이 좋아 잘 싸울 것 같아 하면은 검투사가 되는 거니까 옛날에 이 노예제가 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았을지 상상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거고 그리고 당시 로마 사회가요 그 인구의 한 30%가 노예였대요. 특히 스파르타쿠스에 난 직전에 이거 관련해서는 이 자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로마인들은 어때요? 이 30%의 노예를 착취하면서 이런 부를 쌓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노예 노동 시키면은 뭐 노예들한테 편의점 일만 시켜도 바로 공짜로 돈 버는데요. 그쵸? 이 노예들한테 그냥 나 대신에 네가 배달해봐 라고만 해도 돈 버는데 누가 돈 못 법니까? 그래서 로마인들의 부의 이면에는 이렇게 많은 비참한 노예들의 인생이 있었다. 저는 게르마니아 출신이에요. 저의 금발머리와 푸른 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보세요. 비리비리하게 생겼잖아요. 싸움을 잘하지 않게 생겼죠? 그렇다고 뭐 농장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말빨이 하나가 되고 또 글 정리하는 그런 사소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재주가 있어가지고 주인님께서 저보고 이것저것 공부도 하고 기록도 하고 하는 강제노동을 시키신 덕분에 이렇게라도 지금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 다크서클 보입니까? 최근에 진짜 힘들었어요. 이제 내일이면은 저의 고난 행군이 다 끝납니다. 진짜 저번 주에 법원도 가고 뭐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엄청 힘들고 그리고 최근에 뭐 행사 준비한답시고 뭐지? 이거저거 뭐 뛰어다니고 그 내일까지 뭐 제출할 뭐 영상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아 너무 힘드네요 진짜. 저는 노예라서 여자를 만나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 맞다 이런 것도 좀 준비해 볼걸. 그 뭐지 여러분 이게 그 검투사들 있잖아요. 검투사들도 클래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검투사 민족 클래스. 이 민족도 급을 나눠요. 검투사들 팔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령 가장 비싼 그런 검투사 노예는 이게 스파르타쿠스에 난 관련한 이 플루타르코스 기록이 있거든요. 플루타르코스에 이 크라수스 편 보면은 이 스파르타쿠스의 동료들이 민족 구성에 나와요. 게르만족이 엄청 많습니다. 게르만족, 그다음에 갈리아인. 근데 스파르타쿠스가 아주 개뜬금없이 갑자기 트라키아인이에요. 개뜬금없이. 그러니까 게르만족이랑 갈리아인이 이 검투사 노예로 잘 팔렸다는 거고. 그럼 얘네가 왜 잘 팔렸냐? 잘 팔린 이유도 있는 게 당시 게르만족이랑 갈리아인 하면요 뭔가 이런 기믹이 있었대요. 약간 게르만족 전사. 우. 게르만족 전사 잘 싸워. 용감해. 이래가지고 똑같은 체급이라도 게르만족 노예들은 조금 더 검투사로 잘 팔렸다고 하고 그 갈리아인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근데 게르만족 출신을 제일 잘 쳐줬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실제로 게르만족이 이 갈리아 원정 같은 거 보면은 체급이 엄청 센 걸로 유명하거든요. 체급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게 금발의 푸른 눈이라서 아마 이것 때문에 외모 때문에 좀 비싸게 팔린 것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검투사로 팔아먹으려고 해도 이 민족에 따라서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저가에 팔릴 수도 있었는데
스파르타쿠스 같은 경우에 개뜬금없이 트라키아라고 하는 데에 있는 어떤 유목민족 출신 아닙니까? 사실 엄청 마이너한 마이너인데 그래서 스파르타쿠스가 도망칠 때 같이 갔던 이 동료들 보면은 트라키아 출신이 있다는 기록이 없어요. 트라키아 출신이 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 게르만족이거나 그렇습니다. 게르만족이거나 갈리아. 그런데 스파르타쿠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라키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게르만족 출신이나 갈리아 애들이 자기가 반란 일으키면은 여기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지도자를 선출할 법한데 갑자기 개뜬금없이 트라키아 출신인 이 그 스파르타쿠스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스파르타쿠스의 조직력이랑 정치력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실제로 있습니다. 어떻게 싸웠을지 정말 궁금하고 네 이런 것도 자세히 파보면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 로마 사회가 실제로 이 노예제 연구가 많아요. 이 노예라고 하는 키워드를 구글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안 좋아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로마 사를 깊게 하려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총정리 같은 걸 해가지고 노예제도 한번 소개를 시켜보는 콘텐츠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오.